안녕하세요. KDI 임영재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 실험 모임과 마스크 써야 되는 거죠? 오늘 공정거래 실천 모임과 한국공정거래학회 공동주최 그리고 공정거래 조정원 후원으로 공정거래의 역할은 어디까지 여야 하는가 또는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 및 한계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임은 그 발표 그리고 패널 토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공정거래 조정원 회의실에 모여 있고요.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줌으로 온라인 접속을 통해서 이중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건국대 권남훈 교수님께서 주제 발제를 해주시고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서 지난 20여 년 이상을 계속 고민하시고 현재에도 현직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세 분을 패널 토론으로 모시고 귀중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약 한 40분 정도 해주시고 토론하시는 분들은 뭐 20분 필요하시면 한 30분까지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가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줌에 그 채팅이 있습니다. 채팅으로 수신을 모두로 해서 그 자기 소개와 더불어 그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메모를 했다가 나중 그 토론 시간에 저희가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권남훈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권남훈입니다. 예, 제 소리가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 공정거래학회 그리고 공정거래 실천 모임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장소 마련해 주신 공정거래 조정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경제학자로서 아무래도 뭐 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공정거래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고 그래 왔는데요. 사실 제가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기에 적당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어떤 경제학자들하고 같이 그 책을 하나 쓰면서 공정거래 관련된 부분을 네가 맡아서 좀 써봐라.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일종의 서베이 같은 거를 이제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 회장님 눈에 띄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뭐 제가 무슨 그 어떤 창조적으로 뭘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다른 분들의 그 의견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 이런 것들을 그냥 모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책의 챕터 제목이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였기 때문에 좀 눈에 잘 띄는 제목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목을 갖게 됐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예. 제가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또는 뭐 너무 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이제 공정거래 쪽의 일을 오랫동안 이제 같이 하고 있지만 항상 그 공정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런 단어의 의미를 볼 때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을 뜻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여전히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의미를 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주의적 관점에서 능력에 따라 성과가 클수록 보상이 주어지는 걸 공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회 평등이 주어지는 것을 공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악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을 공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대선 기간이지만 유력 대선 후보 두 분 다
공정을 그 전면에 내세우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두 분이 얘기하시는 공정이 상당히 의미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공정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공정거래법 제1조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사실 이때 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고 할 때는 경쟁의 방법을 의미하는 제가 이제 그 문구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공정거래법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헌법의 그 119조 2항에서는 경제 너무나 또 유명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조항이 있어서 결국은 이 앞에 나온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공정의 의미가 우리 헌법이나 공정거래법상에 다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기대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외국의 그 이것도 너무 뻔한 얘기지만 외국의 그 공정거래 그 경쟁 당국의 이름을 보면 대부분 경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거나 적어도 공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는 한국이랑 일본 정도 뿐인 것 같은데요. 사실 공정경쟁위원회라고 만약에 이름을 붙였다면 아마 공정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금 덜 그야말로 혼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바람에 또 이게 이제 경쟁의 주착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이름에서부터도 상당히 그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그 공정거래위원회 기대하는 바 그리고 그 역할 같은 것들에 아주 경쟁을 넘어서는 그런 역할을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 적어도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경제 촉진의 역할보다는 뭐 요즘은 이제 그런 역할은 더 이상 하지 않지만 물가 상승의 억제라든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이런 것들이 더 초점을 받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외환위기 이후에 이 공정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시되고 경쟁주체 역할이 그 강조가 되면서 오늘날 이제 경쟁정책 당국으로서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됐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하는 기관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이런 대선 기간에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라고 하면 당연히 그 내용은 경제력 집중 억제나 가불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라고 다 생각하지 경쟁 정책의 본령에 대해서는 오히려 물론 이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잘 그 정립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정위의 주된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경쟁 그 전통적인 경쟁 당국의 역할보다는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한국의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담당하는 역할이 단순히 경쟁 주창을 넘어서서 좀 더 많은 역할을 기대를 받고 있는데 그 역할들이 과연 본연의 경쟁 주창 역할과 어느 정도 조화가 잘 되고 있느냐, 혹시 상충 가능성은 없느냐라는 건지 생각을 해보면 역시 뭐 일반적인 얘기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 그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역할 자체가 다른 역할이니까요. 물론 이제 그 역할이 그 상충의 정도가 어느 정도 크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경제력 집중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경제력 집중의 그 정의에는 시장 집중, 일반 집중, 소유 집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중에 시장 집중은 통상적인 의미의 시장 지배력이기 때문에 경쟁 당국의 일반 역할과 크게 다를 것이 없고요. 일반 집중이라고 하면 경제 전체에서의 소수 기업이나 기업 집단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억제해야 된다. 이제 결국 그런 얘기인데 당연하게도 그런 그 소수의 기업이나 기업 집단이 시장에 진입을 함으로써 경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에서의 그런 이 영향력 이런 거를 억제하다 보면 당연히 경쟁 촉진과 어느 정도 상충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우리처럼 이렇게 재벌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나라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것이 필요한 역할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 총액 제한 제도가 유지될 때까지는 이런 경제력 집중 억제에 대한 강력한 수단을 공정위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과연 그러니까 폐지가 된 이후에도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신규 순환 출자 금지라든지 지주회사 제도라든지 또는 금산분리와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남아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경제력 집중 억제에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냐, 경제력 집중 억제의 본래의 목적을 잘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의문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출자 총액 제한제도 폐지가 된 이유 자체가 이 많은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폐지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폐지가 된 것인데요. 그러면 그에 대안으로서 나온 제도들은 과연 경제력 집중 억제에 그 효과적이냐 생각해 보면 뭐 제조회사 형태로 이 그 기업의 지배 구조를 바꾼다고 해도 경제력 집중 억제를 아주 잘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배 구조의 모양이 좀 약간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배 구조의 모양이 기업의 그 기업 조직도의 모양이 예뻐지는 것 말고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이 지주회사 제도 자체도 좀 더 규제를 강화하는 걸 볼 때 그런 면에서는 그 경제력 집중 억제의 이 효과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공시제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는 약하긴 하지만 충분히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유 집중과 관련해서는 원래 소유 집중의 그 기본 취지는 기업이나 기업 집단 내에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 그 집중도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인데, 근데 이것은 뭐 경쟁과는 당연히 직접 관련이 없고요. 기업 내 소유 구제의 문제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로 이거와 관련해서 뭐 관련성이 꼭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관련을 지어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부당 지원행위 규제라든지 사익 편취 금지 같은 그런 규제 내용인데 사실은 이 규제의 내용 그 목적을 잘 들여다보면은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에 이제 주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과 특정 개인의 지배력이 커지는 것과 직접적 관련이 있느냐라고 또 질문을 해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 집중을 과연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들이 들어온 거냐라는 부분, 오히려 이런 그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규제하는 내용은 사실 없지 않느냐. 그 자체를 뭐 자기 돈으로 예를 들어서 지분을 많이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부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게 경제력 집중 규제의 포인트와 좀 꼭 잘 맞지만은 않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요. 제가 네, 예. 그다음 이제 가불관계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규제를 볼 때 원래 이제 공정거래법상의 이제 불공정거래 행위 규정을 모법으로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특별법이 계속 생겨나는 형태로 규제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하드보법, 대규모 유통법, 대리점법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 최근에는 이제 온풀법이 이 통과 직전 상태까지 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시다시피 이게 시장 경쟁과 직접적 관련 있는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은 계약 관계에 있는 두 그 상대방 사이의 민사적 분쟁 성격이 강하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보통 생각해 보면 보통 갑질이라는 게 언제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면 물론 그냥 일반적인 갑질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치열한 경쟁 상태에서 그 경쟁의 부담을 을에게 떠넘기는 그런 형태로 갑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이제 눈에 띄는데요. 오히려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시장 경쟁하고 직접적 관련이 그러니까 갑질을 막는 것이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계약 체결 및 준수 관행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민사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적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인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 그 경쟁 촉진의 역할과는 분명히 좀 상이한 점이 있다는 거는 아마 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른 역할들을 이제 공정위가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해온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것이 맞는가? 지금까지는 그래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공정위가 맡은 역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역할들을 다 잘 수행을 하려다 보면 원래 가장 주된 역할인 그 경쟁 촉진, 경쟁 주창의 역할이 좀 지장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존재하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이 왼쪽에 그 표에 보시면은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유형별 시정 실적, 경고 이상 조치한 실적들의 그 분포인데 보시면은 이제 경쟁 촉진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건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 촉진과 관련된 건수의 비중은 8.5%밖에 안 되고요.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한 이제 특별법과 관련된 것들이 7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혼합적인 성격의 불공정 거래 행위 일반 그 혼합적인 성격인 부분, 경쟁 집중 억제 부분 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숫자가 중요성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작년 2020년 기준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부당 공동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71%가 되니까 과징금으로만 보면은 부당 공동행위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경쟁 사건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또 과징금만으로 또 그걸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것도 또 이제 별개 문제고요. 건수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어떤 한 가지의 지표로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바는 굉장히 다른 형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무들을 그 공정위가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 촉진과 관련되는 것들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건들이고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많은 분석을 해서 과징금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사건들인 반면 불공정 거래행위 특별법 사건들은 굉장히 많은 민사적 사건 그 분쟁들을 해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업무 성격의 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업무 부하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그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공정위가 이런 사건들을 많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점점 제가 이제 적당한 명칭이 뭔지가 불분명해서 제가 이런 거에 좀 무지한 편이라 행정규제기관화라는 그 용어를 썼는데 그게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정위를 준사법적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사법적 역할을 하는 사법부적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반해서 일반 뭐 정부 부처 뭐 규제기관 같은 그런 역할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이제 행정규제기관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제 생각해 보면 준사업적 기관으로서 사후 규제가 일단은 경쟁 활동을 자유롭게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이거를 판단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프랙티스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져오게 되고 그다음에 경제력 집중 억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사전 규제 기관화하는 그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 규제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이제 그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정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특히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왜 공정위가 계속 이렇게 본연의 경쟁
주창 역할을 넘어서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지 않느냐. 사회적 요구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 사회에 재벌 경제 구조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갑질이 만연하고 그럼 그걸 누가 해결해 주느냐?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사법기관이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국민들이 그 스스로 어떤 자기의 권리를 찾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미비하니까 공정위가 나서서 어떤 행정 그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사회적 요구와 현실의 격차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공정위가 해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다른 나라에는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는 큰 그런 공백을 메우는 게 공정위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면 이것은 다분히 임시적인 조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임시적인 조치는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공정위의 기본 역할이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점점 행정 규제 기관화가 되면서 사전적으로 이런 건 안 된다, 저런 건 뭐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규제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외부에서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그런 존재로서 공정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른바 이제 그 모순된 그 용어라고 하죠. 옥시모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경제 촉진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기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일반 부처의 규제 기관들은 보통 지능 역할과 규제 기관과 뭐 이 산업별 규제 기관의 경우에 보면 산업 지능의 역할과 산업 규제 역할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규제를 하지만 동시에 산업을 진흥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밸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진흥기관은 아니고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규제 수단을 동원하는 기관인데 그 경쟁 촉진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그 수렴이 돼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경쟁 촉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역할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규제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지능이라는 부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브레이크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정위의 그 현실과 상관없이 외부에서 어떤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공정위의 모습은 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뭐 진흥시켜주는 그런 인센티브는 없고 우리를 그냥 규제만 하는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문제 의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두 가지 그 변화에 대해서 이제 그 추가를 드리자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누적된 공정거래법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적된 어떤 개선 필요 사항을 많이 반영을 했고 저도 그 과정에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주 뭐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면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뭐 그냥 숙제를 좀 한 거지 근본적인 어떤 그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주목이 받았던 부분들은 어떤 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 부분. 그래서 공정거래법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보다는 이거 규제가 많이 강화된 거 아니냐. 이런 하여튼 그런 세간의 시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온풀법 논란이 있었는데 온풀법이 왜 논란이 생겼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풀법의 이제 외양을 보면 대규모 유통업법이 있는데 그거를 온라인 플랫폼들이 들어오면서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를 이제 확장하는 이제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전 규제를 일부 부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사후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 넣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대규모 유통법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정위에서는 당연히 대규모 유통업법이 있으니까 온라인 플랫폼이 요즘 많이 확산이 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게
굉장히 부처 간 관할권 문제라든지 규제 확대 논란으로 결국은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보면 통신사업 전문 규제기관 역할을 하는 방통위가 이거는 이제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자체적인 안을 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나중에 그 참전을 하긴 했지만 ICT 산업을 진흥하는 책임을 가진 과기정통부가 또 들어와서 이건 너무 규제만 강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세 부처가 충돌을 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것 같았지만 일단은 다음 정부로 넘어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일반 시중에서는 과연 공정위가 이런 특별법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이 대규모 유통업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변화도 되게 심하고 그런데 필요성 특별법이 필요한지 그리고 규제 내용이 과연 유용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했느냐 그러고서 이런 법을 낸 거냐 이러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 문제 제기가 정당하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플랫폼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롬플법이 결국 플랫폼 규제의 전면적인 그 내용 자체는 별게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공정위가 플랫폼을 규제하는 기관으로서의 그 전면적인 확대가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행정 규제 기관하고 그런 경향 이런 거하고 좀 연결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문제의식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정책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바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력 집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뭐 아까 기업 집단 공시제도를 제외하고는 정말로 경제력 집중과 직접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제도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더 제도가 들어와야 된다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의 필요성, 그 억제의 필요성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글로벌화라든지 우리 그 대기업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시제도가 비록 공시제도에 불과하지만 그게 많은 어떤 대기업 규제의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제도만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타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공시제도 자체가 좀 개선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봐지는데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기업 집단에 그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라면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그냥 자산 총액 기준만을 가지고 이 대기업 집단을 지정을 하는 그런 너무나 이제 단순한 지표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뭐 한 두 개, 그러니까 원래부터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들은 굉장히 쉽게 편입이 되고 그에 반해서 어떤 기업들은 막 수백 개씩 이제 가지고 있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동일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총수를 겨냥을 해서 개인 중심으로 이제 그 제도가 이루어져 있는데 기업이나 기업 집단의 그 경제력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을 타겟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 한계가 있고 특히나 최근에 어떤 쿠팡 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인 중심의 동일인 제도에 약간의 그 한계가 있다는 게 느껴져 있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법인 중심으로 좀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공정위의 여러 가지 그런 규제제도 같은 경우에는 상법과 좀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상법이나 회사법상 통제장치가 잘 적동이 되면 그러면 지배구조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에서 굳이 나서서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데 이제 저도 공정거래법 쪽 사이드에서 이제 같이 하다 보면 상법에 대해서 내용이 잘 모르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쪽은 이제 법무부가 주로 관장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양자 간의 대화가 과연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상당히 그 대체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접근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제가 느껴지냐면 양쪽 다 그 한쪽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려고만 하고 한쪽에서는 그걸 막으려고만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균형한 그런 그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규제가 강화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전면적인 규제 수준의 강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 굉장히 저항이 심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규제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좀 불필요하다 싶은 규제는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그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동시에 가지면서 어느 한쪽이 좀 더 유효한 수단이 생기면 다른 한쪽은 좀 더 완화해주는, 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예를 들면 주주대표 소송이나 집단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건이 좀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요건만 완화가 되면 그거는 이제 규제가 이제 규제라기보다는 이제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정거래법 쪽에서의 그런 규제 수준이랑 연동이 돼서 만약에 이런 요건들이 좀 완화가 되면 다른 규제는 좀 더 풀어준다든지, 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좀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중장기 개선의 관점에서 양자가 좀 대화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의 정비인데요. 사실 이것도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행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정 내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성격이 다른 것들이 막 혼재가 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쟁 제한 행위와 연결되는 그런 거래 거절 차별 취급 같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하면, 부당 고객 유인 거래 강제 사업 활동 방해 같이 거래 관행에 대한 얘기도 있고, 성격이 많이 다르지만 부당 지원 행위 사익 편취와 관련된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가 과연 뭘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건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냥 어찌 보면 좀 편의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막그 혼재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 경쟁 제한 행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연결성을 분명히 확실히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사실은 그 요건을 완화해서 불공정 행위 규정을 통합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그게 어렵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정 내에서라도 이거는 좀 경쟁 제한 행위의 그 실질 남용 행위랑 연결이 되지만 조금 더 완화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는 사실로 이렇게 별도로 좀 묶을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대기업 집단 규율 조항은 상법과 앞에 말씀드린 그런 상법과의 조화 과정에서 이게 적절히 그 조절이 되거나 아니면은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과 묶어서 재편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정은 순수하게 이런 거래 관행 중심으로 좀 차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저의 순수한 생각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대체적 분쟁 조정 수단의 활성화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민사적 분쟁 성격이 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원래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민사적 분쟁 성격이 원래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민사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일단은 당사자 간에 조정을 하고 합의를 하고 이런 시도를 한참 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러면 이제 법정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그 우리라기보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개입을 할 때도 그러면 결국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국 분쟁 조정을 가능한 한 그 이 사적 분쟁 조정 과정을 거치고 도저히 그걸로는 안 된, 조정이 도저히 안 되거나 아주 중대한 위반 행위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려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분쟁 조정 수단이 활성화되고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많이 이게 활성화되고 있는 중인데, 여기 뭐 공정거래법, 뭐 특별법, 상생협력법 이런 데 흩어져 있는 거를 좀 통합해서 하나의 그 큰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이라는 게 아무래도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중재제도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 그러면 대부분의 어떤 그 분쟁 성격의 것들은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아주 소수로 남는 것들만 행정 규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공정거래 조정원도 지금보다는 좀 더 역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공정위의 중립성, 독립성 강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점점 행정규제 기관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억제를 하려면 본래 준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자꾸 행정기관처럼 생각이 되는 이유가 그 비상임위원들이 존재는 하지만 그 비상임위원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전원 상임위원화가 되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상임위원을 좀 더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물론 굉장히 그 훌륭하신 분들이 그 비상임위원이 되지만 이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선임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더 객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제시하는 것 중에 이제 위원회와 사무처 간의 운영 독립성을 강화를 하는, 그러니까 검사의 역할을 하는 부분과 재판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 좀 더 독립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교차 인사라든지 예산 편성을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은 이제 마치 뭐 실제와 상관없이 느낌상 공정위에서 이제 계속 승진을 하시다가 결국은 그러면 상임위원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위원장이 께서 그 공정위의 어떤 제일 높은 자리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무처가 더 그런 역할을 더 해서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은 따로 없고 대신 사무처장이 뭐 차관급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더 그 양자의 역할이 좀 분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이런 뭐 그런 그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다인데 마침 또 최근에 전속 고발권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이슈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만 하나 더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전속 고발권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몇 년간 지속적인 논쟁이 있어 왔는데요. 저는 이제 논란의 본질은 전속 고발권 제도가 아니다. 그 제도 자체가 아니라 공정위 법 집행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게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성의 문제라는 거를 떼놓고 보면 과연 전속 고발권 폐지의 명분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이제 저 경작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명분을 못 찾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분들은 이 경쟁을 주창하는 공정이니까 이런 그 법 집행에 있어서도 경쟁을 도입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국가라는 그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으로서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또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 정부에 대해서 똑같이 경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우리가 보통 그 똑같은 기능을 정부의 여러 군데에서 하게 되면 그거를 바로 중복 집행이다, 중복 행정이다, 낭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유독 이 전속 고발권에 대해서만은 경쟁 도입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게 성과가 높아진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치게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를 문제를 삼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고발을 자체가 필요하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나라의 법제상 형벌 규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형벌이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다 형벌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애초에 고발의 대상 자체가 너무 넓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시면은 OECD 국가에서 그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이 아예 없는 나라가 이제 16개고 담합에 대해서 있는 나라가 10개, 그다음에 시진하명까지 있는 나라가 8개, 그리고 우리나라만 사실 그나마 이제 전면 개정 전에는 거의 모든 그 법에 대해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형벌 규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기업 결합이라든지 이런 거 몇 가지가 이번에 이제 빠졌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형벌 규정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형벌 규정 과잉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 지금 아까 그나마 이제 형벌 규정이 있는 OECD의 한 절반 정도의 국가들도 다 전속 고발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 유일하게 예외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 미국이 DOJ와 FTC가 이제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DOJ와 FTC가 나눠져 있는 게 그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 게 좋아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역사적인 산물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눠져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 전속 고발권이 잘 운영이 안 됐다라는 근거로 그 의무 고발제를 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발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런 거를 근거로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걸 보면 의무 고발제 한동안은 의무 고발이 늘어나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고발이 늘어나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 뭐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고발을 해달라고 하고 의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또 최근에는 그 반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벤처부에서 요즘 고발을 갑자기 많이 늘렸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이거는 한참 지나서 이제 더 이상 고발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고발이 되기도 하고 또 너무 과하게 고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어떤 일관성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많이 제기됐던 거지만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안 가지고 있으면 모르되 이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그 자진신고자에 대한 그런 감면을 해주려면 그런 총괄적인 거를 다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막 고발을 하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논리들을 다 감안을 해보면 결국은 전속 고발권은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이게 폐지를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요. 결국은 문제는 공정위가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근본 문제인데 엉뚱한 데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신뢰를 제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정위를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면은 이 형벌과 관련된 담합과 같은 이런 것들을 아예 검찰로 그냥 다 이관해 버리는 것도 방법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뭐 제가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 공정위를 반으로 쪼개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럼 또 그거 자체가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검토를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냥 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과 협력을 강화를 해서 협의체를 구축하고 뭐 상금 검사를 파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고 또 의무 고발을 그 요청하는 이런 관계에서도 기관과 이제 사전 협의를 해서 그런 또 신뢰성 문제를 그 없애고 사후평가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리니언시 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 리니언시를 과연 제대로 준 게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후평가 제도 같은 거를 좀 마련해 보면 그러면 신뢰성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대충 제가 시간을 맞췄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